마지막 주제는 가장 건전한 보장은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문화와 관련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리라 생각해서 일종의 문화 철학에 대한 접근, 문화에 대한 철학적 접근, 쟁점, 이것이 한편으로 노동인가 쾌락인가 하는 게 문화의 토대가 과연 노동인가 욕망인가 하는 것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논의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건전한 방향입니다. 문화의 토대를 실제로 우리가 겨냥하는 건 현대 문화, 특히 현대 문화의 중심에는 현대 대중문화가 있을 것인데 그 현대 대중문화를 분석하는 다양한 층위의 접근들이 있겠죠. 굉장히 구체적인 분석, 비평도 있고 이제 철학에서 결국 현대 대중문화의 그 토대 또는 현대 대중문화가 겨냥하는 바, 또 현대 대중문화의 지금 모습을 규정하고 있는 것, 결국 인간의 노동과 관련된 측면, 이게 이제 자본주의, 테크놀로지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욕망, 쾌락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통해서 결국 현대 대중문화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 결국 현대 대중문화 속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요소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그에 대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을 규정하는 요소를 전통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우선 몸, 마음이냐 몸이냐, 인간의 주인이 마음이냐 몸이냐, 이런 얘기가 인간 안에서 두 요소가 있잖아요. 영육, 마음이냐 몸이냐.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몸입니까? 네? 마음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실수록 의심이 커집니다. 근데 몸 가는데 마음 갑니까? 마음 가는데 몸 갑니까? 이게 이제 논란거리겠죠. Out of sight, out of mind, 그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몸 가는데 마음 간다, 그 얘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별로 뭐 정이 없지만 살다 보니까 정이 쌓여서 마음도 이제 부근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지금의 행동, 지금의 삶의 방향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이냐 몸이냐. 물론 마음도 다양한 방식이죠. 마음은 약간 지적인 이성, 우리가 했던 이성, 의지, 욕망으로 따지면 욕망은 몸이 이제 욕망을 상징하는 단어. 욕망이라는 건 몸의 논리고. 그래서 내 욕망을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건 내 마음이 내 몸을 누르지 못한다는 얘기일 수 있고, 마음은 이제 좀 지적이면 이성이고, 그렇게 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의지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왜? 이건 둘 다 이제 결국 인간의 내부적인 요소가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학의 오랜 논쟁이 결국 인간은 양육되는 대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타고난 대로 자라느냐. 그게 이제 네이처, 너처 논쟁이라는 게 있죠. 네이처라는 건 인간이 타고난 건데 타고난 대로 인간이 자랄 수밖에 없는 교육이라는 건 그 속에 타고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조금 약화시키고 긍정적 측면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정도지 타고난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너추라는 게 너가 붙으면 주로 이제 뭐 양육하고 영양분을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이냐 양육이냐 이런 그 논쟁이 오랜 논쟁이 있죠. 그래서 극단적인 양육론자들은 나한테 애를 맡기고 주문을 하면 그대로 키워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육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사회적인 요소, 또 교육, 요즘은 이제 무의식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몸과 마음 중에 어느 쪽이 인간의 네이처냐라는 논쟁이었다면 거기 하나 더 나가서 이제는 인간의 마음, 몸이 주인이 아니고 인간은 사회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사회적인 요소, 넓은 의미의 사회적인 요소. 그래서 나를 규정하는 요소가
멘탈한 것, 그 다음에 내 바디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나 밖에 있는 소셜한 것, 이 셋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인간을 규정하는, 현재 인간을 규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냐, 가장 강력한 요소냐를 놓고 입장이 달라지고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접근하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문화 철학에서는 문화라는 현상을 규정하는 것이 과연 뭐냐, 문화라는 현상을 규정하는 게 인간의 정신적인 가치가 문화를 규정하느냐, 인간의 몸과 관련된 일종의 자연적인 것이, 몸은 이제 자연적인 게 문화를 규정하느냐, 아니면 자연과 관련되지만 인간이 환경 속에서 사회를 누리기 위해서,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동 방식이 문화를 규정하느냐, 이런 요소, 이런 문제가 이제 이 문화 철학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문화 유물론의 관점과 문화 관념론의 관점이 대립하는데요. 문화 유물론, 문화 관념론. 이거는 이제 유물론과 관념론이라는 두 입장이 적용된 것이죠. 유물론, 관념론은 요거 좀 구도가 다른데, 어쨌든 세상에 존재하는 걸 크게 의식과 물질로 나눠보는 겁니다. 의식과 물질로. 이때 의식, 물질은 철학적인 범주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있는 걸 크게 의식하고 물질로 나누면 사실 있는 거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존재론인데 제일 어려운 분야입니다. 있는 건 너무 명확한데 그걸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복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우선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모든 말에 다 갖다 붙습니다. 일단 제가 첫 시간에 약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앉아 있고 저를 보고 있고 어떤 분은 멍 때리고 있고 저는 말하고 있고, 모든 말에 다 이렇게 보조 용어로 다 있다가 우리는 어쨌든 다 존재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본동사로서도 있다의 주어가 워낙 다양한 말이 있다의 주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돌이 있다, 몸이 있다, 마음이 있다, 신이 있다, 다 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워낙 성격이 다르잖아요. 돌이 있다, 몸이 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분은 몸이 돌 같은 놈도 있는데, 저도 뭐 그런 축에 속하는데, 우리 저 연극하시는 분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다릅니까? 몸은 죽어 있지만, 돌은 더우면 그렇게 됩니다. 더운데 서 있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앉아 계세요. 돌은 죽어 있지만 몸은 살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몸도 죽어버리면 더 이상 몸이 아니고 돌과 마찬가지로 무생물이 되는 것이니까. 몸과 마음의 차이가 틀립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브레인입니까? 하트입니까? 혹은 힙입니까? 공부하려고 책 들고 책상에만 앉으면 답답하신 분, 마음이 힙에 있어서 깔고 앉아서 답답할지도 모르겠죠. 사실 마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 어린 분위기를 했는데, 마음은 어디에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은 어디에라는 말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몸은 항상 언제, 어디에, 시간, 공간 속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라는 말은 의미가 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겠다는 그 마음, 벌써 12시 되면 오늘 포기하고 또 오후 6시 되면 내일 기다리는 마음,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시간 중에는 있지만 공간 중에는 있는 존재가 아니죠. 신은 어떻게 됩니까? 신은 전통적인 서구의 신은 언제 어디에 다 없는, 시간 공간을 모두 초월한 존재죠. 초월한, 무소부재 이런 말을 쓰지만 사실은 어디에나 항상 있다는 건 역으로 하는 얘기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제 워낙 다르잖아요. 존재론은 이 중에 진짜 있는 게 뭐냐를 따지는 게, 다양한 있는 것 중에서 진짜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존재론의 문제입니다. 진짜 있는 걸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본질이라는 말로 쓰는 거고, 진짜 있는 것, 진짜 모습,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걸 현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진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현상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은 본질에 대한 탐구, 진짜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존재론의 오랜 탐구인데, 이제 크게 보면 있는 걸
이렇게 보면요. 결국 시간적이면서 공간적으로 있는 것하고 이걸 이제 물질이라고 불러요. 시간적이면서 공간적으로 있는 것.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있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있는 것. 그걸 이제 의식이라고 불러요. 의식. 공간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의식, 정신이라는 건. 그렇게 크게 둘로 나눌 때 둘 중에 어떤 게 본질이냐, 어떤 게 1차적이고 근원적이고 진짜 있는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입장이 나뉘는 게 유물론과 관념론입니다. 유물론은 물질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고 1차적이고 근원적이라는 얘기고, 의식은 뭐냐? 물질에서 나온 거구나, 물질의 현상이구나, 물질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거고. 반면에 관념론은 진짜 있는 건 의식이고, 물질은 의식이 규정한 것이거나 의식에서 파생된 것이거나 의식이 만든 거다. 이게 이제 관념론이죠. 예를 들면 유물론적인 접근, 우리의 정신은 뭐냐? 마치 그 정신의 현상은 분명히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닌데 그 토대가 뭐냐? 물질이다. 왜? 머릿속에서 뇌를 빼내면 뇌가 생각할 수 있냐? 못하지 않냐? 마치 컴퓨터 기판이 하드웨어가 토대가 돼야 컴퓨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존재하듯이 우리의 정신은 물질이란 이 시스템의, 뇌와 중추신경계라는 시스템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유물론이 되고, 그걸로 환원될 수 없는 무언가가, 예를 들면 영혼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라는 게 우리 정신, 뇌, 중추신경계가 죽어도 영혼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와 중추신경계라는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뭔가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로 믿고, 그러면 그게 이제 관념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과 관념론은 어떤 게 가치 있느냐에 대한 접근은 아닙니다. 유물론자도 우리의 정신이 가치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고, 또 관념론자도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진짜 있는 거냐, 토대냐를 놓고 유물론, 관념론이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물질은, 그 중에 이제 유물론의 태제는 물질은 의식의 토대다, 의식은 물질을 반영한다, 이런 게 이제 유물론의 입장인데, 문화에 대해서도 이 두 입장이 적용되면 문화 유물론, 문화 관념론 두 입장이 나뉩니다. 문화 유물론이 이제 노동이라는 걸 강조하는 쪽으로 하고, 문화 관념론적 접근의 가장 최근 버전이 욕망이라는 걸 강조하는 쪽으로. 하긴 욕망은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요. 욕망은 공간 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문화의 주체가 누군가, 실제로 논의되어 게, 관념론 접근은 정신이 1차적이고 문화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소수의 엘리트밖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 소수의 엘리트주의로 나가는 것이 관념론의 접근입니다. 문화는 인간 정신의 뛰어난 활동 및 그 산물인데, 인간 정신이 뛰어난 활동을 및 그 산물이 만들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맨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뛰어난 정신 활동을 하겠냐. 노동에서 해방돼야 되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는 문화의 주체가 아니었지 않느냐. 노예 소유주, 귀족들이 문화의 주체였고, 중세도 온건 귀족이 문화의 주체였고, 노동에 얽매여 있으면서 어떻게 문화가 창조되겠냐. 따라서 물질적 노동에서 해방돼야 되고, 거기다가 정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높은 정신을 갖게 되면 그게 이제 문화에 이르는데, 문화의 진정한 주체가 되는데, 따라서 재능 있고 훈련된 소수의 엘리트만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한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죠. 재능 있고 애는 재능을 훈련받았거나 재능을 타고난 사람. 그러니까 그게 그 일종의 문화 귀족 중에는 재능을 훈련받은, 교육을 통해 된 문화 귀족고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맨날 그 훌륭한 예술품으로 장식된 식당에서 맨날 밥 먹고, 그 수저 자체가 아티스틱하고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몸에 배인 사람, 두 가지가 있다. 이제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그렇게 분석을 하죠. 문화 귀족의 칭호가 있고 문화 귀족의 혈통이 있다. 그러니까 혈통상 문화 귀족인 사람, 칭호 학력을 통해 박사 이런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그렇지만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재능이 있고는 그 재능은
훈련된 타고나고 다일 수 있고 어쨌든 그걸 토대로 훈련된 소수의 엘리트만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한다 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유물론적 접근은 그게 아니고 물질, 존재, 자연, 객관적이고 특히 물질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인간의 노동이라는 게 자연, 물질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자연을 변화시키려는 인간의 노동 과정 속에 문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정신활동도 자연 환경 속에서 특정한 방식, 특히 노동 방식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문화가 인간 정신의 활동이긴 하지만 그 활동은 결국 사회적, 물질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고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 역사 유물론의 관점, 마르크스의 관점인데요. 인간의 의식이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의 가장 핵심이 노동 방식이죠.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문화에 적용하는 게 그러면 결국 노동을 맡고 있는 대중이 문화의 주체다 이런 생각을 서로 대립된 생각을 하죠. 19세기에 이런 대립된 생각이 극대화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생각은 문화와 노동의 관계에서도 문화와 노동이 문화의 토대인가 아니면 노동은 문화와 모순 관계인가 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너무 건전한 버전이라 재미가 없죠. 볼 수 없습니다. 카메라가 저기입니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외적 고상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관련론적 접근은 문화와 노동은 모순 관계다. 앞에 얘기한 마찬가지겠죠. 인간다운 모습을 완성한 문화 인격체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문화 인격체가 되려면 자기를 닦고 자기를 보양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일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문화가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한 유일한 영역인데 그러려면 실제로 불완전한 개인들이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미적으로, 예술적으로 그걸 교육시켜서 문화 수준을 올려서 도야된 존재, 도야를 해야 된다. 도야라는 개념을 씁니다. 독일어 빌딩인데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완성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이제 필요한데 일하는 사람은 거기 할 수가 없다. 그럴 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는 노동에서 해방돼야 가능하고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노동은 정신활동과 모순됩니다. 노동은 강제고 희생이고 여가는 자유고 행복이고 이때는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은 좀 생각이 다르죠. 요즘은 꼭 여가가 자유고 행복이 아니고 그죠? 그런 얘기 더 해봤자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노동에서 구조적으로 해방되어 있는 집단이 문화의 주체다. 그러니까 아까 엘리트주의와 연결되는 거죠. 여가 있는 자만이 문화인이 돼서 도야가 가능하다. 귀족주의적입니다. 결국 정치, 경제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에서도 근대 19세기니까 부르주아가 결국 자본가가 여가 있는 자니까 문화에서도 부르주아가 주체이고 지배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이데올로기적 함축을 갖고 있는 생각이라면 유물론적 접근은 그렇지 않다. 노동이 문화의 토대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실의 노동은 노예노동이었건 농노노동이건 중세, 지금 자본주의 임노동인 간에 현실의 노동은 강제된 소외된 노동이다. 따라서 노동에서 해방돼야 문화가 이루어진다는 관념론의 관점이 일면 타당하지만 문제는 그걸 거꾸로 봐야겠다. 뭐냐? 노동이 근본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노동은 소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건 잘못이다. 그래서 노동을 소외에서 벗어나게 만들면 노동이 정말 원래의 의미, 노동의 원래의 의미는 자기 실현 활동입니다. 원래 노동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머리에 그리면 그 하고 싶은 걸 실제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연의 변화를 가해서 내 머릿속에 그렸던 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활동. 그래서 그걸 대상적 활동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상적 활동.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걸 실제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활동. 그게 노동이죠. 창작이라는 것도 머릿속에 그렸던 걸 그대로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창작은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걸 만들어낼 때 자연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잖아요. 배우들을 통해서 또는 뭐 어떤 다른 걸 통해서 또는 근데 노동은 이제 자연에 있는 물질을 내가 머릿속에 만들었던 걸 만들어내기 위해 필연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대상적 활동, 또 그런 점에서 물질적 활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노동이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나게 되면 노동은 인간의 삶과 문화의 기본 조건이 되고 노동을 통해 자연이 변화되고 자신의 잠재적인 재능이 개발된다. 물론 현실의 노동들은 그럼 100%, 0%는 아니었고 현실의 노동들이 소외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측면들이 확대되어 왔다. 고된 노예 노동보다는 중세 농노들의 노동이 또 현실의 노동자들의 노동이 과거보다는 조금씩 자기 실현의 요소 활동이 되어 왔고 그게 더 발전되면 자기 실현 활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물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막스 같은 사람은 사실 자본주의를 왜 비판했느냐. 우리가 마르쿠제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이번 시간이 더 적절한데 제가 흥분해가 해버렸는데 지난 시간에 했죠. 근데 왜 노동을 비판하느냐. 노동의 소외라고 생각하느냐. 왜 자본주의를 문제 삼느냐. 막스가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듯이 일하는 대로 못 받는다. 이게 이제 착취라는 핵심이잖아요. 기본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노동의 상품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사적 소유죠. 근본적으로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 사적 소유는 계급을 낳을 수밖에 없고 재산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계급을 낳을 수밖에 없고 계급을 낳게 되면 일단 소득 설명할게요. 노동력의 상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노동력의 상품화는 필연적으로 착취일 수밖에 없다. 착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착취를 없애려면 노동력의 상품화를 없애야 되고 이걸 없애려면 계급을 없애야 되고 계급을 없애려면 사적 소유를 없애야 되니까 결국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적 소유는 이제 소유할 때 중요한 점은 이때 소유는 대상이 소비재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재는 써서 없어지는 소비재는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다 소유 주체의 것입니다. 사회주의 사회라고 도둑질이 없냐? 도둑질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라고 가서 아무 신발이나 신으면 되느냐? 도둑질입니다. 사회주의 사회라고 뭐 아무 여자나 내 여자 되느냐? 착각입니다. 큰일 나요. 물론 여자가 소비자, 여자 남자가 소비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재 뭐겠습니까? 원료, 생산할 기계를 낳을 건물, 건물을 지을 토지, 그 정도 규모를 살 돈, 그게 자본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개인이 가질 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 그런 생산재, 생산 수단을 가진 사람은 소수고 못 가진 사람은 몸만 있는 거죠. 몸뿐인 사람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나뉘죠.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소유한 계급, 유산 계급과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오직 노동력만 가진 계급, 무산 계급으로 당연히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개념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너무 심플해서 그 이후의 사람들이 아까 말한 부르디에 같은 사람은 그렇게 객관적인 소유, 생산 관계, 경제에서의 위치만으로 규정 못하고 그 사람의 문화적인 취향, 그게 아비투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걸 다 봐야 계급이 복잡하게 구분된다고 얘기하지만 막스는 심플해. 가졌냐 안 가졌냐, 생산수단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러니까 계층 개념과는 확실히 계층 개념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상류층이다.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상류층이다. 나는 극빈층이다. 여기서 뭐 손들어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손들 리가 없죠. 나는 중산층이다. 손 안 드시니까 뭐 상류층도 아니고 극빈층도 중산층도 아니니까 다 이제 우주인이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거의 다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규정합니다. 중산층 계층 개념은 자기 의식, 자기 규정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제로는 만일에 경제적인 것만 중산층을 얘기한다면 평균 임금 수준이 중산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임금 평균액, 우리나라 임금 받는 사람의 평균 액수와 그 액수에 처해 있는 사람의 비중을 보면 여전히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평균 액수는 이 정도인데 평균 액보다 덜 받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더 많아요. 이게. 그러면 실제로는 이만큼이 중산층이고 중산층 아니잖아요. 중하층, 하상층이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다 중산층이에요. 다 말로만 중산층. 왜? 이게 이제 대중문화인데, 왜냐하면 TV에 드라마를 보면 별로 이렇게 결격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V 드라마에 재벌 회장집 나오죠. 그 집에 있는 우리 집에 다 있습니다.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아이템은 다 있어요. 그 집에 가스레인지 뚜껑 구멍 8개짜리 있죠. 우리 집에 브루스타 있습니다. 그 집에 서라운딩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큰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있죠. 우리 또 그 음악 다 들을 수 있어요. 또 그 집에 소파 뭐 끝내주는 거 있죠.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침대 냈다 말았다 하는 거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이템은 그 사람이 누리는 것 중에 그 아이템은 대충 다 누립니다. 크기가 문제지. 그리고 얼마나 삐까뻔쩍한지가 문제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중산층이라 느끼지만 실제 생활 수준으로 따지면 차이가 됩니다. 특히 이제 취향으로 따지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제 브르디에라는 철학자가 취향에 대한 이 설문을 가지고 어떻게 나뉘느냐 싶죠. 지배층에도 돈 많은 놈과 환경 많은 놈 차이가 있고 분파를 막 섬세하게 나누는데요. 근데 그런 노동력 상품화는 몸뿐인 사람은 자기 몸을 노동력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 수밖에 없다 이거.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면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부르주아는 착취자고 프롤레타리아는 착취당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임금을 받는데 노동력 상품을 팔고 임금을 받잖아요. 임금은 일한 결과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상품값이니까 상품값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임금이 정해지는데 상품값의 원가는 뭐가 결정합니까? 생산비가 결정합니다. 생산비가. 임금도 뭐냐?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비.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하루 8시간 제공하기 위한 생산비는 뭐겠어요? 의식주 비용. 의식주 비용이 임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결과는 누가 먹느냐? 그건 자본가가 먹는다. 왜? 노동자의 노동을 샀으니까 8시간 노동은 자본가 거잖아요. 굴려서 나온 결과물은 누구 겁니까? 자본가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자본주의다 이거죠. 실제로 노동자가 8시간 노동을 제공했지만 노동력을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의식주 비용을 받고 그 노동을 굴려서 나온 이윤에 대해서 노동자는 아무런 요구하지 못하고 100% 그건 자본가가 가지니까 결국 이 시스템이 자본주의 내에서는 합법적이지만 자본주의에서 발을 빼면 착취다. 이게 이제 막스의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착취당하고 소외되어 있다. 하지만 그걸 없앨 수 있다. 어떻게? 사적 소유를 없애면 계급도 없어지고 노동력의 상품화가 없어지니까 결국 착취가 없어져서 노동이 자기 실현의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막스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물론자도 노동이 자기의 실현이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진정한 문화의 토대가 되고 지금까지도 노동이 소외된 노동이지만 그것들의 일부들이 문화의 토대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괄된 건 결국 관념론은 문화를 개인의 차원, 정신적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면 유물론은 문화가 생겨나고 발전하는 실제적인 토대를 중요시하고 그 토대를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노동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생산력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우리는 현대는 사실은 두 관점을 이제 약간 절묘하게 결합해야 될 상황. 현대 문화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는 노동도 봐야 되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요소, 그게 특히 욕망, 개인의 욕망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서 좀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과거에는 문화를 관념적으로 생각했지만 문화를 유물론적으로 보는 사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개 적어놨는데 한두 개만 얘기하면 요즘 시중에 나오면 여러분 그 마빈 해리스라는 인류학자가 써놓은 그 책들이 여러 번 번역되어 있어요. 마빈 해리스.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요.
거기에 뭐 문화의 수수께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그 문화 현상을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려면 예를 들면 그 사람 얘기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식인풍습. 식인풍습이 서양인의 눈으로 보면 가장 미개한 풍습이잖아요. 식인풍습이 언제 싹 없어지느냐? 고대 국가가 성립되면서 싹 없어집니다. 고대 국가가. 우리로 따지면 뭐 신라, 고구려, 백제 같은 고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한두 군데 빼고는 싹 없어진대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관념론적 설명 방식을 그래서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아, 고대 국가라는 것은 상당히 넓은 영토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고차원적인 종교를 자기의 정치 이념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세 국가는 다 불교를 정치 이념으로 갖고 오잖아요. 근데 고차적인 종교들은 다 고급의 도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먹는 그런 거는 다 물리칠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고대 국가가 성립되는 건 고차원적인 종교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고, 그 때문에 고급의 도덕을 추구하다 보니 식인풍습이 그때 싹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종교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게 관념론적 설명이라면, 유물론적 설명 방식은 어떤 거냐면 노동 방식 관련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국가 성립이라는 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되는데, 청동기 문화 때는 아직 생산력이 낮아서 주로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는데, 오전에는 전쟁 포로를 잡으면 먹었다 이거죠. 주로 누굴 먹었냐? 전쟁 포로를 먹었다 이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선 걔를 살려놔봤자 걔를 묶어놓으면요, 걔를 일을 시키면 걔가 지 먹을 걸 못 만든다 이거예요. 협업해야 되는데 전쟁 포로랑 협업할 수 없잖아요. 적과 협업할 수 없죠. 묶어놓은 상태로 일을 시키면 걔가 지 먹을 걸 만들 수 있냐? 청동기 시대는 기술 수준이 낮아서 지 먹을 걸 못 만드니까 걔를 살려놓으려면 내가 일해서 그 중에 일부를 떼매겨야 돼요. 내 생존 위협되는 존재죠. 살려놓을 수가 없고, 게다가 전쟁의 식량이 부족하니까 전쟁 포로를 일종의 전투 식량으로 썼대요. 여자분들은 전투 식량의 말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데리고 다니다가 잡아먹고 먹고 배고프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먹으면 적군들한테 니네도 항복하지 않고 덤비다가 잡히면 맥힌다라는 겁도 주고. 그래서 잡아먹었는데 철기시대가 되면서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고대국가 성립되면서는 이제 생산력이 발전돼서 포로를 잡아서 묶어놓은 채로 일을 시켜도 지 먹을 거 만들고 좀 남기기까지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걔를 죽이기보다는 살려서 일을 시키는 게 지 먹을 거 지가 만들고 내가 일을 덜 할 수 있을 만큼 뭘 남겨서 나한테 주니까, 그때부터는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기 시작해요. 잡아먹지 않는 식인풍습에서 노예로 삼는 걸로 바뀐 거다. 그게 이제 유물론적인 설명 방식입니다. 그 마빈 해리스가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또 예를 들면 구약 성서나 코란에 돼지고기를 부정한 걸로 취급하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하죠. 지금도 회교권에 가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왜 생겼느냐? 그 설명을 재밌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으라는 게 핵심이에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은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말굽이. 그게 이제 결국 대부분 다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소, 양, 염소는 먹어도 됩니다. 근데 왜 그런 게 생겼느냐? 마빈 해리스 설명은 뭐냐면 그냥 동물에 대한 어떤 가치관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 먹을 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소, 양, 염소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먹는 걸 먹고 산다 이거죠. 거친 풀을 먹고는 씹었다가 뱉었다 씹었다 뱉었다 이 위에서 저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먹고 사는데, 돼지는 얘들이 상당히 섬세한 동물이죠.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체 그 실험도 돼지 영통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되새김질 못 하잖아요. 결국 인간이 먹을 식량을 나눠줘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식량 자체가 부족한 유목 생활에서 돼지는 생존에 불리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겨요. 더군다나 주는 것도 좁다. 왜? 소, 양, 염소는 껍데기도 주고 젖도 주는데, 여러분 돼지젖 드셔보셨습니까? 돼지는 오직 고기만 주니까 나오는 것도 적고, 거기다가 돼지는 이
저 사막 기후에 견디기 힘든 얘들은 그 조금만 물기가 있으면 거기 막 비비고 하면서 습기가 필요한 동물인데 따라서 사실 털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름으로 나오는 것도 없고 해서 돼지는 먹이를 인간과 경쟁하는 동물이고 제공하는 이익도 적기 때문에 결국 생존에 불리한 동물이라서 그런 문화와 규범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문화유물론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보신탕도 이제 비슷한, 우리나라 보신탕을 마빈 해리스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신탕도 비슷한 식으로 보면요.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보신탕이라는 게 그 지금이야 사육을 하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보통 때 나왔잖아요. 동계. 와서 그 인간이 먹을 거 신경 안 써서 먹다 남은 거 주고 하면 지가 알아서 동네 다니면서 주워 먹다가 지가 알아서 살이 찌죠. 그러면 소작인들은 사실 영양 보충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가장 힘든 피 뽑고 하는 여름에 가장 힘든 노동의 시절에 원기를 보충할 거리가 없으니까 소를 잡아먹을 수 없어. 소는 농기구인데 지금은 트랙터 잡아먹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풀어서 기르다가 가장 힘든 그 시기에 원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잡아먹던 이제 그런 걸로 설명하는 요소가 가능할 겁니다. 알아서 지가 먹이를 찾아먹고. 사실 음식 문화라는 게 굉장히 가장 보수적인 건데 제가 그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왔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쥐고기가 쥐치 말고요. 쥐치 말고 진짜 마우스. 쥐고기를 먹는 사회가 42개랍니다. 42개. 현재까지 발견된 게 상당한 수가 먹죠. 여러분도 집에서 쥐를 보시면 이제 달리 생각해 보셔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쥐고기 먹는 것도 근데 그게 뭐냐? 관련도는 인간의 식습관과 관련된 광범한 영역의 상징주의, 문화적인 표상을 조사해보면 상당히 자의적인 고유한 통일성, 설명할 수 없다. 어떤 그런 가치관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음식의 선호와 깊이는 음식 자체가 아니고 사람들의 사고 유형에 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유물론은 그렇지 않고 생태학적인 제약, 기회의 차이에 따른 노동 방식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육식요리법은 인구 밀도가 낮고 그래서 곡물 재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곳에서 주로 발전되고 반면에 채식요리법은 인구 밀도가 높아서 인간이 먹을 단백질과 열량의 양을 줄이지 않고는 고기를 얻기 위해 짐승을 기를 수 없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곡물을 재배해야 인구 밀도가 높으면 안정적으로 식량을 얻어야 되는데 사냥으로 다니다가는 안정적으로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곡물을 기르는 상황이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구워 삶다. 구워 삶는다 이런 말 쓰잖아요. 굽기만 해도 되고 삶기만 해도 충분히 먹는데 구워 삶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그걸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굽는 문화는 유목 문화에 많습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삶는 문화는 농경 문화에 많죠. 물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사실 동아시아 3국 중에서도 숟가락을 가장 많이 쓰는 음식 문화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죠. 일본이나 중국은 숟가락 안 쓰고 젓가락만으로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숟가락 없이는 먹을 수 없고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는 실제로 숟가락으로 떠먹는 게 주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일본은 밥도 젓가락으로 떠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도 좋고 하다 보니까 국물 중심의 음식이 만들어지고 자연환경과 관련된 것이죠. 근데 구워 삶다 무서운 말도 생기고 양쪽을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문화유물론적인 측면이 우리 문화현상 설명에 많이 들어옵니다. 결국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이 인간의 문화를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 이상의 노동이라는 게 중요한 토대다라는 것을 워낙 그 전에 정치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거치면서 문화의 토대가 노동이라는 걸 밝히는데 초점이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유물론은 결국 두 측면을 보여줍니다. 문화는 물질적 토대의 산물로서 토대를 반영한다. 그래서 물질적 토대라는 특히 노동. 그래서 그 문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고 종교적 신념, 가치관을 통해 정신화에 설명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노동, 자연환경 이런 것을 통해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뀌면 인간의 행위도 바뀌고 따라서 문화도 바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또 좀 더 뒤에 오면요. 문화는 단순한 그런 면이 있지만 단순한 토대의 반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오히려 경제에 영향을 주는 노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독립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덧붙여지면서 이제 복잡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이런 논의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건 결국 인간의 개인적 행위도 물론이지만 인간의 집단적 행위, 특히 문화 활동을 규정하는 것은 어쨌든 노동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 어떤 노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요소인 건 분명하고 그러나 이제 현대로 올수록 그것만으로 100% 환원될 수는 없고 동시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는데 그 주관적인 요소가 이제는 정신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 구조, 우리가 갖고 있는 쾌락지향적인 욕망이 중요한 요소로 개입된다. 이런 생각이 20세기 후반에 강해집니다. 프로이트의 발견 이후로.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다음 현대 문화에 대한 철학적 해명은 현대 특히 대중문화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우리 그런 걸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개의 토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는 객관적인 토대. 객관적인 토대는 두 가지입니다. 자본주의, 문화라는 것이 자본주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자본주의는 결국 노동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의 노동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또 기술, 테크놀로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테크놀로지도 노동의 발전 과정 속에 나오는 거죠. 객관적인,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객관적인 토대고 반면에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토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현대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주조되고 어떻게 발산되고 어떻게 규정되는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현대 문화의 토대로서 일종의 관념론적 접근에서 보면 이제 쾌락, 욕망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토대로서 해명돼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토대 및 두 개와 주관적인 토대 하나를 살펴봄으로써 그런 노동과 욕망을 통일적으로 결합해서 현대 문화를 이해하는데 활용을 해보자. 이게 이제 가장 고상한 보전의 핵심인데요. 이미 여러분이 그 쾌락이란 말로 기대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때 첫 번째는 역시 자본주의입니다. 사실 현대 대중문화가 자본주의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하지만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대중문화는 자본주의에 왜 대중문화라는 게 특히 현대문화 사실은 전반이 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느냐. 특히 현대 대중문화의 태생이 자본주의 시장 확대 과정 속에 생겼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질적인 모습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본주의가 발전되어 온 과정은 한편으로는 시장의 확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게 계속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얻어야 유지되고 발전되는데 그게 멈춰지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시장의 확대 과정입니다. 근데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이 외연적 팽창 전략이 있었고 내포적 확장 전략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외연적 팽창인데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을 보면 국내에서 자본주의가 확립되고 나면 반드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제국주의가 되죠. 왜? 국내 시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이제 더 이상 물건을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식민지를 개척하면 그 식민지에 물건을 안정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싼 원료를 안정적으로 보급받을 수 있고 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보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이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도 식민지를 개척했지만 자본주의가 확립되면서 더더욱 식민지 개척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실 게 왜 세계 1, 2차 대전이 20세기 전반기에 함께 일어났을까? 다행히도.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쟁에 시달릴 건데 왜 다행히 20세기 전반기에 두 번이 함께 일어났을까? 왜? 네? 그 당시에 나쁜 놈들이 많이 태어나서 히틀러도 태어나서 그게 사실 그 1, 2차 세계대전의 성격이 다양한 성격이 있지만요. 아주 근본적으로는 시장 쟁탈전, 식민지 쟁탈전의 성격이 그 밑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전쟁들의 본질은 경제적인 요소가 크죠. 미국의 남북전쟁도 얼마 전 링컨 영화도 또 안철수 씨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데 남북전쟁도 사실은 어떤 배경이 크냐면 경제적인 요소가 크죠. 그것도.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뉘잖아요. 남서부와 북동부의 산업이다. 남서부는 농업 중심이고 여러분이 지금도 저 먹는 오렌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이쪽에서. 북서부는 지하자원 풍부하고 공업 중심이 많고 물론 산업도 있고 근데 그래서 미국도 이제 초기에는 우리나라 유신 시대처럼 유럽하고 경쟁을 하려면 아주 높은 그 기술 수준의 상품을 팔 수는 없으니까 노예노동 박리담회를 막 팔아서 발전이 됐는데 북동부에서 그렇게 발전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계속 박리담회로 팔려면 싼 노동력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노동력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됩니다. 왜?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거대한 흑인 노동력이 노예라는 형태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나려면 북동부의 자본은 노동력을 쉽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남서부는 그 노동력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 넓은 목화밭을 어떻게 따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노동력 쟁탈전의 성격이 미국 남북전쟁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걸 못 가져오면 북동부는 더 이상 유럽과의 경쟁에 승리할 수가 없고 그걸 놓치면 남서부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목숨을 내걸고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요소가 그 안에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가 하나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데 1, 2차 대전도 결국에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태리처럼 뒤늦게 자본주의가 된 국가들이 이제 우리도 한번 해외 시장을 개척해 하려고 보니까 이미 대부분이 다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식민지로 붙잡고 있죠. 계획을 뺏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시장 개척이 안 되니까 선발 자본주의 국가와 후발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식민지 쟁탈전, 시장 쟁탈전의 성격이 그 밑에 상당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니까 이건 사실 확실하지 않은 게임. 이기면 좋은데 지면 다 이러니까.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야, 이런 방식으로는 시장 확대가 안 되겠다 고민하면서 서서히 눈을 뜨는 것이 바로 내포적 확장의 첫 단계로 확립되는 게 대중문화. 그래서 20세기 후반부에 2차 대전 이후에 대중문화가 급격히 발전합니다. 대중문화가 시장 확대하는 방법, 내포적 확장이냐 외부적으로 시장을 넓히지 않으면서도 내부에서 넓히는 거죠.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시장을 어떻게 넓히느냐 이전에는 시장이 아니었던 영역을까지 시장을 확대하면 시장이 넓어지죠. 바로 문화라는 영역이 이전에는 시장이 아니었는데 문화라는 영역까지 시장을 넓혀서 문화를 시장 속에 편입시키는 편입. 그러면 이전에는 문화가 시장의 상품 영역이 아니었는데 문화까지 상품 영역이 되죠. 대표적인 게 뭐냐? 프로스포츠입니다. 프로스포츠. 프로스포츠가 2차 대전 전에는 없던 건 아니지만 활발하지 않았고 대중화되지 않았고 일부죠. 대부분의 스포츠는 아마추어리즘이에요. 잘해봤자 돈 주는 거 없죠. 그냥 높은 데 세워놓고 금메끼 목걸이 하나 걸어주고 꽃다발 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거 칩니다. 그 추억에 잠겨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잘하는 놈 돈 주고 구경하려면 돈 받고 광고 따오고 이러면서 프로스포츠가 2차 대전 이후에 엄청난 규모로 넓어져서 이제는 프로 선수 한 명이 중소기업 하나 수준이 되는 거죠.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오늘날 사실 20세기 후반의 스포츠 시장이라는 건 이제는 엄청난 GNP, GDP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사실은 올림픽도 IOC로 4년 단위로 이벤트를 벌이는 이벤트 회사 비슷하게 돼 있고 지금 4년마다 하기가 좀 너무 인터벌이 기니까 이제 동계올림픽도 살려가지고 2년마다 해보려고 하고 있고 프로스포츠 내놓고 하는 프로는 물론이고 엄청난 규모가 됐잖아요. 그게 첫 번째 방식. 스포츠가 대표적이지만 이전에는 문화 영역이 시장 밖에 있었는데 시장 속에 편입시키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이른바 고급 문화의 흉내를 낸 다양한 기취들이 문화 영역 속에서 상품화되고 많은 본성 모방된 것들이 상품화되고 하는 과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고 대중문화라는 게 상품을 잘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문화적 상징 조작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문화적 상징 조작을 위한 본격적인 영역으로 대중문화가 확대됩니다. 문화적 상징 조작이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남학생이 대학생이 목걸이를 하고 왔다. 이거 견디기 힘든 분위기였어요. 목졸림 분위기였어요. 애가 귀걸이를 하고 왔다. 바로 백차불로 실어보낼 뻔했어요. 그 남학생은 도저히 우리 이분 같은 머리를 하고 왔다.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멋진 남자 연예인한테 목걸이 귀걸이를 해서 싹 보여줘요. 처음에는 아니 저게 돈이나 해죠. 반감이 생기는데 그 연예인이 가진 강력한 문화적인 파워가 그걸 잠재우고 그걸 좀 보다 보니까 또 특히 젊은 여자들이 괜찮네 이렇게 싹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너도 나도 남학생들이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여자한테만 팔아먹던 장신구를 이제 누구한테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남자한테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러면 시장 확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화적 상징 조작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여학생이 학교 올 때 군화를 신고 왔다. 밀리터리로. 발필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멋진 여자 연예인한테 군화를 신고 탁 사진을 보여줘요. 그럼 처음에는 저게 그러다가 생각보다 괜찮네. 야성적으로 바뀌면서 여학생들이 군화를 신습니다. 밀리터리 룩이 되죠. 그러면 남자한테는 팔아먹던 옷칼을 여자한테는 팔아먹습니다. 등산화도 팔아먹고. 그러면 이제 시장 확대가 일어나죠. 이게 이제 문화적 상징 조작. 이른바 X세대. 지금의 30대 분들한테 과거에 붙인 X세대도 원래 이게 마케팅이 오죠. 그래서 이게 문화적 상징이 되면 사람들이 나도 X세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X세대는 이러이러한 A라는 걸 많이 입고 B라는 걸 많이 신고 C라는 걸 마시고 D라는 데 가서 난다. 이런 게 상징 조작이 되면 나도 X세대를 확인하기 위해 그런 소비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용어가 되는 거고 그 뒤부터 계속 무슨 세대 이만큼 안 꼬드겨지죠. 이만큼 성공한 게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적 상징 조작입니다. 남학생 요새 뭐 이렇게 머리띠, 헤어밴드 남학생도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걸 맨 처음 그 상징 조작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안정환, 축구선수 안정환. 나와서 골 넣고 막 쓰러지고 이러니까. 그게 대중문화가 그 역할을 잘한다는 게 생각되면서 소비계층의 확대에 대중문화가 영향을 미친다. 아주 효율적이라고 느껴지면서 문화 자체가 상품화되기도 하고 다른 상품의 소비를 넓히는데 훌륭한 역할을 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확인되면서 대중문화가 20세기 후반에 급격히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태생부터 시장 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외연적 팽창은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고요. 2단계가 우주 개발이 사실 외연적 팽창의 개념이 적용됐던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주 개발.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미국하고 소련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달에 가려고 했겠어요? 토끼 잡으러 간 건 분명히 아니고 왜 갔겠어요, 도대체? 일종의 선정 개념, 식민지 개척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가서 탁 내 깃발을 꽂아서 내 땅을 만들면 거기 있는 자원은 다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달에 맨 처음 한 발을 내린 미국이 있죠. 누굽니까? 닐 암스트롱인가요? 팔뚝새 암스트롱. 썰렁하죠. 재밌는 게 그 사람이 한 발을 디디면서 멘트는 뭐라고 하냐면 인류의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멘트를 했습니다.
가사 행동은 뭐냐면 뭘 꽂았어요. 뭘 꽂았습니까? 성종이 미국 국기를 꽂았어요. 말하고 안 맞아요. 인류의 한 위대한 한 걸음이면 가서 뭐 지구본을 꽂든지 유행기를 꽂아야지. 말은 인류의 위대한 한 걸음인데 가서 꽂는 건 미국 국기를 꽂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주개발 개념 밑에 식민지 개척 개념이 들어 있었는데 많은 돈을 들이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기대와는 달리 나오는 게 별로 없죠. 이상한 돌멩이 몇 개 나오고 이런 거. 그 중간에 그지부지해지고 나오는 게 없으니까 더 하면 나올 거야 하지만 당장 반론에 부딪히니까. 하지만 그게 결코 손해본 게 아닌 게 미국이 우주개발을 선도한 덕택에 지금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정보사회에서 정보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뭐냐면 지상의 컴퓨터만으로 안 되죠. 다 무선으로 여러분 GPS 다 하잖아요. 이게 위성이라는 게 이 뉴미디어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근데 위성 궤도에도 국경 개념이 있습니다. 국경 개념이 있어요. 영토, 영해, 영공만이 아니라 대기권 밖 위성 궤도에도 이미 선점한 나라들이 위성의 대부분을 국경 개념이 있는데 위성 궤도에 압도적인 다수를 미국이 지금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MD, 미사일 디펜스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보사회에도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사실은 우주개발을 선도함으로써 닦아놓은 셈인 거죠. 사실은 우리 이제 위성 몇 개, 지금 한 6개 되는지 모르겠는데 6개, 7개가 쏘아 올려가지고 저 골목 한 귀퉁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큰 길은 다 통행세 내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를 빚어내고 있는 거죠. 그나마 우리는 골목이라고 차지했는데 골목도 차지 못한 나라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정보 확보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내포적 확장의 두 번째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정보화라는 게 외부의 영토를 확장하는 게 아니지만 안에서 끝없이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보화 초기를 보면요. 사실 정보화는 문화 공유의 장 이런 얘기 했지만 그 얘기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고 오늘날은 이미 정보화는 커머셜 네트, 마켓, 넷이죠. 시장 닷컴이 지배하잖아요. 아마 우리 젊은 학생들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우리 지금 조금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분들은 정보화 초기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보화 초기에 우리가 뭐 했냐면요. 정보 사냥대회를 했습니다. 정보 사냥대회. 뭐 정보 좀 빨리 찾아내는 사람 돈 주는 거니까. 지금 뭘 하냐. 인터넷은 정보 공유의 장이다.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살아남으니까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이게 뭐한 건지 아세요?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은 딱 가둬놓고 인터넷만으로 일식주를 주문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남기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보 사냥대회는 그야말로 인터넷이 정보 공유의 장이라는 이념에 따른 이벤트였지만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은 인터넷만으로도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인 인터넷만으로도 우리가 시장에서 구하던 걸 다 구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인터넷이 본격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이벤트였어요. 근데 그 금방 끝나고 이제는 전부 닷컴이죠. 닷컴은 안 되면 살 수 없는. 닷컴은 뭡니까? 바로 인터넷은 이제는 마켓넷입니다. 시장이죠. 정보 공유의 장은 저 끝에 있어요. 그러니 해커들이 정보의 상품화에 대한 대항 세력들이 한동안 힘을 못 주다가 요즘 이제 또 힘을 써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해커 좀 하면 곧바로 또 대기업의 보안 책임자로 취직이 되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저도 그랬고 신만 해커 양병설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시대에 신만 해커를 양성해야 살아납니다. 근데 그게 다 보안 책임자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보화는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마켓이 돼서 자본주의의 내포적 확장의 새로운 단계로 본격화되고 있고 그것이 대중문화라는 일종의 디지털라이즈된 시장 상품과 겹쳐서 이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 시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품이 효율적으로 팔릴 수 있는 시장이 돼서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보화도 시장이 되다 보니까 산업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시장의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요. 초기에는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불평등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일종의 디지털 디바이드, 인포 리치
인포4,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위치와 인포4, 접근 못하는 사이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이게 네트워크가 상업화되면서 공공성, 상업성이 약화되고 소외도 강화되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화로 인한 시장의 내포적 확장의 가장 큰 결과는 뭐냐? 인간이 시장 속에 100% 잠식되다. 뭐냐면요, 정보화 이전에는 오프라인 시장일 때는 시장이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시장이 열린 시간에 시장에 가야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사고 싶어도 시장이 닫혔으면 못 가고, 가기가 힘들면 못 가잖아요. 24시간 편의점 뭘 극복한 겁니까? 시간적 한계를 극복한 거죠. 24시간. 그래서 더 비싸게 나잖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시장, 온라인 시장은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왜? 언제 어느 때라도 나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항상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구 반대편 물건도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다가 꿈에 반짝반짝 어떤 물건이 옷이 반짝이었어요. 못 살아가지고 아침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침 해 뜨고 이제 아침 먹고 하면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꿈이었어. 그만 샀는데 자다가 꿈에 나오면 바로 클릭해서 살 수 있어요. 인간 존재가 과거에는 시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었지만, 정보화로 인해서 이제 인간 존재가 시장의 지배를 받는 것은 24시간 어느 곳에서나 시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위협 속에, 위기 속에, 자본의 입장에서 위기가 아니겠지만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길어졌는데 결국 대중문화가 자본주의와 직결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시장의 확대 과정의 한 단계로, 외연 내포적 확장의 한 단계로 성립했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근본적인 요소가 시장과의 관련 속에서 해석하고 규정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죠. 객관적인 토대는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 역시 자본주의도 노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장이라면, 테크놀로지도 노동의 결과 생겨나는 것들이죠. 노동 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현대 대중문화는 연극이 가장 덜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음향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테크놀로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대중문화 산물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억제기술, 미디어 기술이라는 게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 대중문화인 중에서 아마 기술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던 인물은 아마 심영래 감독일 겁니다. 신지식인 이론.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 왜냐하면 심영래 감독이 본인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던 게 공룡 영화였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 만들었죠. 티라노의 발톱이.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티라노의 발톱. 혹시 극장에서 보신 분?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래서 뭐 껍데기를 무슨 어떤 소재로 할 것인가. 그래서 그 티라노의 발톱 영화가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최다 인기 연예인 출연자입니다. 거기 지금 저 웬만한 방송에서 MC 보는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이 젊을 때, 학생 및 젊은 시절에 선배인 심영래가 옷을 몰고 와서 야 너 다 영화 찍자. 뭐예요? 와. 내리면 너 시체 원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최다 인기 연예인 출연자일 건데요. 근데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해서 우레탄으로 뭐 껍데기를 할지 뭐 해서 실리콘으로 할, 실리콘은 뭐 좀 너무 약하고 이러다가 이제 어쨌든 걸었는데 바로 그때 맞은편 극장에 주락이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본인 얘기도 나라도 티라노 발톱 안 보겠다 이거죠. 얼마나 대중문화에서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걸 깨닫고 그 나름대로 적은 자본 및 하에서 노력해서 어쨌든 그 다음에 뭡니까 저 디워 전에 뭐 하나 있잖아요. 용가리 네. 하고 뭐 이러다가 어쨌든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실 대중문화에서 오늘날 기술을 통과하지 않는 게 없죠. 요즘 누구나 돈만 있으면 좋은 음반 낼 수 있습니다. 왜? 지 맘대로 불러도 엔지니어가 다 잡아주죠. 뭐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막 술 먹고 마음대로 불러도 다 교정해주고 숨이 짧아도 한 박자 녹음하면 장중하게 14박자 내뿜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만 하면 되죠. 앨범 재킷은 뭐 더 쉽죠. 몇 번 클릭하면 천사로 바뀌고.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을 실제로 라이브조차도 외국에서 락 그룹이 오면 한 번만 공연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락 그룹이 2번 이상 공연하면 절대로 첫 회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왜? 물론 첫 회 그 공연장에서 그 사운드를 조정하지만 실제로 거기 이렇게 우르르 사람들이 찼을 때 또 걔네들이 알고 있던 털복숭이들이 찼을 때하고 우리처럼 맨질맨질한 사람이 찼을 때하고 사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공연하면 사운드를 더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공연한 다음에 가야 그 그룹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사운드가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테크놀로지라는 게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대중문화에서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심플하게 2가지에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대중문화의 중심은 영상문화죠. 강의도 그래서 녹음하는 게 아니라 찍고 있잖아요. 영상문화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음악도 뮤직비디오가 안 되면은 뮤직클립이 안 되면 버텨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영상문화가 대중문화의 중심이 돼서 지배자의 위치에 올라온 것은 테크놀로지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세 때까지는요 우리가 대중문화가 되려면 카피 기술이 있어야 돼요. 카피, 복제를 해야 돼요. 카피. 음악은 카피 이전에 기록을 해야 돼요. 음악은 기록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영상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기록해야 돼요. 기록을 하고 플러스 카피를 해야 되잖아요. 기록하는 것만으로 기록해서 하나만 남아있으면 대중화가 안 되죠. 카피를 해야 되는데 따라서 카피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대중문화라는 게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까지는 모든 이미지는 오리지널입니다. 이미지. 그래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사원이나 성당이나 절에 벽화를 그리잖아요. 왜 그리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심심해서 그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지를 하나 그려놓으면 그 이미지는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이미지를 갖고 있음으로써 그것으로 권위를 높이려는 그런 동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미지는 오리지널이었는데 언제 최초로 카피 기술이 등장하느냐. 르네상스 때 판화 기술이 등장하면서 미술만 따지면 이미지만 따지면 판화라는 건 같은 이미지를 여러 개 찍어내는 거죠. 최초로 그 일종의 다량 복제가 가능한 기술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그때 석판하는 기껏해야 만화에 몇백 개, 또 되게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대중문화가 되긴 어려웠고 그러다가 문화가 대중화되는 핵심적인 기술은 사진 기술이 등장합니다. 사진은 원칙상 동일한 이미지를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찍어서 공유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복제 양은 이제 무한해집니다. 복제 양. 그래서 사진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미지가 대중화될 수 있고 영상 문화가 대중문화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닦여서 실제로 20세기 중반에 대중문화의 주 매체는 화보 잡지였습니다. 라이프 같은 화보 잡지. 그래서 말로만 듣던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도 문제가 뭐냐면 양적으로는 무한한데 카피의 정도가 떨어져 아직 흑백이니까 카피의 정도가 떨어지면서 질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는 게 결국 칼라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미지의 복제에서 질적인 수준도 완벽하게 가면서 이 칼라 기술 등장으로 인해서 영상 문화가 대중문화 속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게 대중문화가 형성되긴 하는데 영상 문화가 지배적 위치에 오르는 건 칼라 기술의 등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세대 분들은 옛날에 우리가 흑백 TV였어요. 70년대까지 흑백 TV였잖아요. 81년인가 전두환 시대 때 칼라 TV를 만든 문화정책에 의해서. 근데 흑백 TV일 때는 라디오 심야 방송이 TV하고 경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야 방송의 그 깊은 맛이 그 흐릿한
흑백과는 경쟁할 수 있었는데 칼라가 되면서 이제 라디오는 TV하고 경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칼라가 라디오 스타를 죽이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양쪽으로 완전히 지배적이 되고 지금은 어느 단계냐? 한 단계 더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이른바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삼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느냐? 영상 문화의 본질이 달라졌어요. 이때까지는 카피가 문제였어요. 카피. 그걸 이제 좀 멋있는 말로 우리가 representation 그럽니다. 철학에서 또 인문학에서 representation 뭐라 번역합니까? 재현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있는 걸 다시 보여주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등장하면서는 영상 문화의 본질이 representation에서 근본적인 성격이 바뀌죠. 뭡니까? 이제는 creation입니다.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죠. 재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없던 걸 상상 속에 있던 걸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일상화 됐잖아요. 이제 그게. 그래서 오늘날 만들어지는 웬만한 영상 산물, 특히 영화 같으면 주류 영화들은 컴퓨터 그래픽 없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서양 전통에서 크리에이션이라는 능력은 원래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신의 능력이죠. 결국 디지털라이즈 되면서 영상 문화가 대중문화 속에서 신의 영역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영상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대중문화 속에서 지위를 올려가는 과정은 기술의 발전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게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예고요. 또 하나의 예를 제가 들면 여러분이 대중문화를 한편으로 또 욕하면서도 즐기시잖아요. 왜 즐깁니까? 엔터테인 하잖아요. 재밌잖아요. 대중문화가 재밌는 이유가 뭡니까? 대중문화 우리가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뭐냐 이거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문화 비평할 때 대중문화가 즐거움을 주는 요소를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걸 전통적으로 전통이라도 오래되지 않았지만 5가지를 핵심적인 요소를 묻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더 코믹. 웃음이죠. 웃겨야 보지. 안 웃겨. 요즘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웃겨야 웃기면 어떻게 생겼까 뭐 사투리를 하면 상관없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노래 못 부르는 가수도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무슨 강의도 이거 없으면 대학에서 힘듭니다. 애들한테 배척합니다. 가끔 이렇게 편안한 웃음을 줘야지 안 그러면요. 그야말로 돈대 취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거기 적어놨죠. 두 번째는 뭡니까? The sentiment. 슬픔입니다. 슬픈 것도 재밌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보잖아요. 재밌습니다. The sentiment. 애상성, 감상성. 세 번째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뭡니까? The erotic. 제가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게 나이 드신 분도 왜 우리를 깔보느냐. 그 정도는 따라갈 수가 없죠. The erotic. 네 번째는 뭡니까? The sensational. sensational은 뭐예요? 충격적인, 자극적인 거.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예를 들면 폭력, 엽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잔인한 거. 이게 다 센세이션이에요. 양들을 치는 거. 한이발. 이게 다 껍데기 벗기고 토막살이 나고 있는 거. 마지막이 The Fantastic. 사실 이 5가지가 대중문화 미학에서 많이 분석하는 대중문화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요소죠. 그래서 어떤 작품도 저 중에 어떤 요소를 주된 요소로 어떤 요소를 부차적인 요소로 결합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도 있고 장르도 저에 따라 많이 나뉘죠. 예를 들면 멜로드라마는 어떤 요소가 주된 요소입니까? 또 센치멘탈. 이거 없으면 이거 뭐 있으면 멜로드라마 아니죠. 시트콤이죠. 이게 있어야 되죠. 근데 맨날 쥐어짜면 재미없으니까 저걸 주된 요소로 깔고 다른 걸 섞습니다. 뒤에 에로틱도 섞고 숨죽이는 시간도 만들고 우리나라 TV에서 잘 못하니까 더 팬테스틱, 더 코믹도 섞고 좀 재밌는
그 배우들, 그런 이미지의 배우들을 중간에 감춰 놓고, 감초라고 그러잖아요. 더 팬테스틱,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있잖아. 시골 출신의 신입 여성, 가난한 신입 여성과 후계자 회장 아들이, 손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딱 부딪히자마자 뿅 갔다. 그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팬테스틱 집어넣고. 그래서 막 버무리는 거죠. 포르노는 어떤 요소가 주된 요소입니까? 주고 종이가 없죠. 오직 디에로틱의 충성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러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거기다가 코믹도 섞기도 하고, 이거는 잘 안 섞이지만 온갖 변태, 센세이션도 섞기도 하고, 또 무슨 외계인 에마 이러면서 팬테스틱 섞기도 합니다. 음악도 예를 들면 혼자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장르, 트로트나 발라드 어떤 게 주된 요소입니까? 더 센세이션이죠. 그러니까 그 영역이 달라도, 예술의 장르가 달라도 어울리려면 요소가 비슷해야 쉽게 어울려요. 그러니까 멜로드라마 주제곡으로 트로트나 발라드가 제격이지, 멜로드라마 주제곡에 말 달리자 이런 게 약간 낯선 거예요. 물론 낯선 걸 겨냥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가 그 시대 대중문화에서 즐거움의 가장 핵심적 요소가 되느냐 하는 것이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봤던 영상 기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대중적 문화에서 즐거움을 주는 요소는 위에 두 개입니다. 이미지가 없던 때니까 텍스트나 나레이션만으로 즐거움을 주는 거죠. 위에 두 개입니다. 더 코믹이나 더 센세이션. 그래서 전통적인 문학의 장르가 희극과 비극이잖아요. 희극과 비극. 둘이 핵심입니다. 디에로틱은 언제부터 즐거움을 주느냐? 이게 말이죠. 디에로틱은 말로만 하면요, 눈으로 보여주는 걸 못 따라가죠. 말로만 남녀가 뜨겁게 엉켰다. 안 오잖아요. 벌거벗고 엉킨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따라서 이거는 그야말로 아까 시각 영상 중에 칼라 기술이 등장한 이후에 흑백도 실감이 없고요. 칼라 기술이 등장한 이후에 주된 요소가 돼서 사실 20세기 중후반 이후 지구 전체 대중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매체는 플레이보이십니다. 디에로틱이 지배를 하는 거죠. 더 센세이셔널도 이것도 말로만 하면 실감이 안 가죠.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를 하면서 그냥 영화 속에 화면은 안 보여주고 나레이터가 목이 댕강 잘렸다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 실감이 나겠습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이른바 FX라고 부르는 특수효과 기술이, 특수효과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비로소 대중문화의 즐거움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시대냐? 컴퓨터 그래픽이 등장하면서는 어떤 게 주된 요소입니까? 더 팬테스틱이 지배적 요소가 돼 있는 그것이 팬테스틱이 모든 요소를 다 끌어안고 있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뭐 때문에? 디지털 기술 때문에. 이제는 꿈에 그리는 걸 뭐든지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미래형 팬테스틱만이 아니라 중세형 팬테스틱까지. 우리 인기를 끌었던 있잖아. 예품들 한국 영화, 반지의 제왕 등등등 다 중세형 그 SF죠. 그래서 이게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화 영역에 팬테스틱한 요소가 다 지배적이로 해서 심지어는 팬테스틱의 하위범주가 뭐냐면 드림 앤 매직. 팬테스틱을 이루려면 드림이 있고 드림을 매직으로 실현해야 됩니다. 드림 앤 매직. 그래서 온갖 게 다 드림 앤 매직이다. 학문에 망했지만 최근 몇 년 전까지 우리나라 주요 두 컴퓨터 회사의 컴퓨터 브랜드도 하나는 이거 드림시스, 하나는 뭡니까? 매직 스테이션. 그렇죠.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양대리그로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양대리그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요? 하나는 드림리그, 하나는 매직리그였습니다. 그게 다 갖다 붙는 거예요, 여기저기. 야구에 무슨 마술이 있습니까? 누가 마구 담으세요? 거기 다 담아요. 뭐 지금 영화사 이름 중에도 드림 들어가는 영화사 있죠. 드림, 매직 온갖 데 갖다 붙습니다. 이게 지배적인 그 범주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즐거움을 주는 요소 중에 어떤 요소가 주된 요소가 되느냐도 테크놀로지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날 문화에서 기술이라는 미친 영향은 엄청난 거죠.
사실 연극이라는 장르는 기술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장르죠. 그러니까 연극은 아직도 주된 요소가 뭡니까? 이게 아니라 주된 요소. 이것 좀 섞어보려는 일부 연극이 있지만 온갖 비난과 부작용에 시달리잖아요. 대학로에 있습니다. 저희도 갈라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안 갔는데 이것도 연극에서 좀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것도 말로만 하잖아요. 이것도. 있는 걸로 치고 이게 이제 여전히 연극이라는 장르는 어찌 보면 고전적인 장르고 가장 그런 의미에서는 배우의 정말 공감을 주는 연기가 더 본질적인 요소가 되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내러티브가 또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굉장히 힘든 장르입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연극 권유하신 분들은 잘못 택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그 영혼을 지켜주는 그런 장르일 수 있죠. 빨리 미화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를 본 건 뭐냐면 우선 대중문화라는 것이 문화유물론 관점에서 볼 때 노동이라는 것이 결국 문화의 토대고 영향을 미친다. 노동, 우리의 오늘날의 노동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 방식을 규정하는 자본주의가 우리 인간의 활동의 가장 고급의 활동이 문화의 토대가 되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노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기술이라는 것이 오늘날 대중문화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토대는 욕망, 쾌락을 지향하는 욕망입니다. 따라서 오늘 대중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이라는 객관적인 말은 안 되고 우리의 욕망 구조, 욕망의 주조 방식, 욕망의 발현 방식이라는 것에 대한 접근 없이는 논의가 힘들 것 같은데요. 사실 욕망과 쾌락에 대한 발견은 서양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윤리학 쪽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미학 쪽에, 윤리학 쪽에서 공리주의라는 쪽이 윤리에서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욕망 쾌락이 중요하다. 공리주의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공리주의의 표 뭡니까?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이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요 감각적 쾌락입니다. 고상한 게 아니고 딱 느껴지는 쾌락. 그래서 플레저. 행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굉장히 정신적이고 여러분이 그 행복 쾌락이라는 말을 들을 때 쾌락을 좋아하시는 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기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대에도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인데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가 좋다고 따라갔다면 평생 고생. 왜냐하면 이 사람 쾌락을 나눠요. 육체적인 쾌락과 정신적인 쾌락을 나눕니다. 오늘 저희 강의의 버전도 정신적 쾌락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근데 어떡하냐? 이 사람 쾌락주의인데 평생을 걸쳐서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작게 하는 게 그게 훌륭한 인생을 사는 거다. 근데 그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 정신적인 쾌락으로 나눌 수 있다. 차이가 뭐냐? 육체적 쾌락은 쾌락을 즐길 때는 좋은데 항상 그 못지않는 고통을 동반한다. 육체적 쾌락. 응? 마음에 술 먹을 때는 기분 좋고 끝내줬는데 신년에 꽥꽥거리고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육체적 쾌락을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육체적 쾌락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잘해봤자 제로다. 근데 정신적 쾌락은 그에 따른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다. 책임 손잡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고통이 있느냐.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거쳐서 쾌락을 정진시키고 고통을 줄이려면 가능하면 육체적 쾌락은 줄이고 정신적 쾌락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목은 쾌락주의인데요. 하는 짓은 금욕주의. 말만 쾌락이라고 가면 안 되는데 공리주의자들의 쾌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감각적으로 직접 경험론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직접 느끼는 즐거움들을 중시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은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고 본래적으로 좋은 거 선은 뭐냐? 쾌락이다. 그리고 옳은 행위는 뭐냐? 최대다수 최대 행복. 그러니까 A와 B 중에 어떤 게 옳은지를 하려면 A를 택할 경우에
관련 사람들이 누릴 행복과 고통을 계산해서 나머지를 빼보고, B를 할 경우에 관련 사람들이 누릴 행복과 고통을 해서 뺐을 때 나머지가 큰 쪽, 고통은 적고 행복이 큰 쪽, 이 행복은 쾌락입니다. 쾌락이 큰 쪽, 그게 바람직한 거다. 이게 이제 인간은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고 고통을 회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한 게 공리주의입니다. 물론 공리주의가 윤리 이론이 되는 건 나의 쾌락만 따지면 이기주의죠. 남은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쾌락. 그럼 윤리 이론이 못 되고, 우리 집단의 쾌락만 따지면 차별주의가 됩니다. 남자들의 쾌락만 따진다든지, 또는 우리 동네 사람의 쾌락만 따진다든지, 우리 학교 출신에게는 차별주의가 되죠. 공리주의는 윤리 이론일 수 있는 것은 나나 특정 집단의 쾌락에 우선시하지 않고 모든 인간의 쾌락을 동등하게 따지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공리주의 입장에서 요즘은요, 생태주의가 나옵니다. 왜? 고통, 쾌락은 인간만 느낍니까? 동물도 느낍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강아지를 키운다, 깽깽거린다. 걔가 왜 깽깽거립니까? 기쁘고 황홀해서 그랬습니다. 아파서 그렇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왜 인간의 고통만 생각하냐? 우리가 윤리적 판단을 할 때 고통을 느끼는 존재 전부를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동물권, 애니멀 라이트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개념 밑에 놓여있는 아주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고통을 싫어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인권 개념의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내가 선택한 고통이 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맞기 싫은데 때리면 인권의 침해가 있는 거죠. 동물도 고통을 회피하니까 동물의 고통도 똑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한테도 고통 주지 말자, 이런 이제, 그래서 동물권이라는 운동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통과 쾌락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한번 부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 제가 다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예를 들면 과연 미일이 고민했듯이 질적 차이가, 쾌락의 질적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또 양만 따지더라도 사실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양만 따지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양의 분포.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앞에 어떤 하얀 양복 입은 서양식 신이 나타나서 딜을 한다. 어떤 딜을 하느냐? 네가 평생 아플 고통을 2초 동안 탁 모아서 죽을 듯 아프고 더 이상 안 아플래? 아니면 평생 아플 고통을 똑같은 평균 크기로 나눠가지고 평소에 온돌방 자글자글 하듯이 약간 아픈 상태로 평생 살래? 그럼 여러분이 뭘 택하시겠습니까? 함부로 택하면 안 되는 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아니, 자글자글 할 경우에 거의 못 느낄 정도면 굳이 2초 동안 아플 이유가 없잖아요. 2초 동안 굵고 짧게 아프겠다, 이런 무조건 택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양만 따지면 두 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잖아요. 같게 느껴집니까? 아니거든요. 고통은 사실은 타이밍, 분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안 그래도 여자한테 딱지 맞아서 슬픈데 돌아오다가 책상에 부딪히면 그 아픔은 더 처연한 아픔이죠. 근데 방금 복권 1등 당첨돼 막 좋은데 막 뛰다가 다쳤어요. 뭐 다치는 말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양을 계산하는데 과연 양만으로도 할 수 있냐, 그런 문제도 제기되고요. 지금 이런 공리주의 계산법 어떤 게 전제되느냐? 행복 하나 증진시키는 것이 고통 하나 회피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과연 인간한테 행복 하나 증진이 고통 하나 회피와 똑같느냐? 사람들은 주로 동물이기 때문에 뭘 우선시합니까? 고통 회피를 더 우선시하는. 과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느냐? 뭐 등등의 많은 문제가 등장하지만 여하튼 행복, 고통, 쾌락 이런 문제가 등장을 상당히 했고요. 19세기에. 그것도 윤리를 계산할 때 이성이나 의지가 중간에 끼어들지만 근본적으로 쾌락이라는 것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등장을 했었고, 뛰어넘어서 이제 중간 과정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20세기 오늘날 이제 욕망, 쾌락 문제에 접근할 때는 두 가지 구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욕망이라고 할 때, 욕망, 쾌락이라고 할 때 사실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이제 이렇게 붙일까 저렇게 붙일까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표를 그려놨는데 need와 desire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need, desire 원래 말에 그런 뜻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한번 구분해 보는 거예요. need와 desire를. need는 욕구라고 번역을 하고 desire는 욕망이라고 번역합시다. 재밌는 건 한자에 보면 욕구할 때는 마음 심자가 없지만 욕망할 때는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한자에서. 두 개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need는 뭐냐? 거기 나와 있지만 똑같이 뭘 원하는 건데 동물적 생존 차원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점심도 제대로 안 드시고 아침 겸 점심을 드시고 혹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은 지금쯤 되면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죠. 아마 제가 다른 걸로 뭔가 겹쳐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처럼 약간 그런 눈빛 가진 분이 있어요. 긴장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먹고 싶죠. 뭔가를 먹고 싶다. 이거는 니드입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기왕이면 맛있는 거, 기왕이면 고급의 음식, 기왕이면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죠. 그게 디자이어입니다. 디자이어. 동물적 생존 차원의 바람이라면 이거는 문화적인 차원의 바람. 좀 더 좋은 거,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이런 사회적 문화적 차원이고. 근데 니드는 뭐가 중요하냐? 최소치가 중요합니다. 미니멈. 이거는 생물학적 구조와 연결되기 때문에 최소치가 만족되면 니드는 없어집니다. 배고프면 밥 한 두 그릇 먹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마음 없어집니다. 밥 두 그릇 먹는데 허겁지겁 먹었는데 그 다음에 막 고급의 요리가 나오면요 못 먹습니다. 속으로 심장만 터지죠. 순서가 이런가 싶어서 그래서 먹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에 기반하기 때문에 한 100년 전 사람도 밥 두 그릇 먹으면 끝이고요. 100년 뒤 사람도 밥 두 그릇 먹으면 끝입니다. 근데 디자이어는 최소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맥시멈, 최대치가 중요합니다.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멋있는 거, 좀 더 좋은 거 끝없이 엑스컬레이트가 됩니다. 뭘 통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남과의 비교는 물론이고 나의 이전 상태와의 비교를 통해서 끝없이 가는 거죠. 끝없이 가는 거죠. 이 사회적 문화적 문화.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멋있는 거. 저희가 대학에서 보면 대학 1학년 여학생들이 특히 대학 들어오면 변신을 합니다. 특히 1학년 1학기 마치고 나면요. 변신합니다. 변신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실제로 뼈를 깎기도 하고 그럽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그래도 두 파로 나뉩니다. 아방가르드와 트레디션. 1학년 1학기 때는 고등학교 때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는 트레디셔널이 있지만 벌써 확 변한 아방가르드가 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렇다가 같은 친구끼리 반창회 때 만나면 확 나뉘잖아요. 벌써 여름이니까 탱크탑 입고 이렇게 온 애들이 있고 뭐 이렇게 속치마까지 다 입고 온 애들이 있으면요. 이 트레디셔널 쪽에서 위기를 느끼고 아 이거 아니구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나도 좀 더 다음날 가면 확 바뀝니다. 그야말로 쉬르 아방가르드로 확 바뀝니다. 극 아방가르드로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 이전 상태와 비교를 통해서도 끝없이 보는 거죠. 우리가 예쁜 연예인들이 좀 쉬었다는데 분명히 쉬기만 했다는데 나오면 코가 달라져 있고 우리는 쉬기만 하면 배만 달라집니다. 코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집니다. 이쁜 게 더 한다 그러지만 본인은 좀 더 이쁘고 싶은 거죠. 좀 더 끝없이 더 맥시멈을 추구합니다. 고지대 사는 분들이 처음에는 마을버스를 원하죠. 힘드니까 마을버스 들어오는데 사인하고 난리칩니다. 마을버스 들어오면 마을 잔치 벌이고 막 그럽니다. 좀 있으면요 마을버스 별로입니다. 불편해. 기다려야 되고 서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택시라도 탔습니다. 택시로 상승됩니다. 택시 탈 때 변하면 좋죠. 손도 한번 그냥 들어보고 택시 타고 다닙니다. 그것도 불편해. 왜? 기다려야 돼요. 합승해야 돼요. 나중에 안 가면 하나부터 소형차라도 경차라도 있어야지. 그 경차 사면요 처음에는 만세됩니다. 남들은 경차라지만 자기가 볼 때는 경차 아니에요. 차 커요. 차 무거워요. 타다 보면 차가 점점 작아져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뒤에서 에쿠스가 확 박았는데 내려서 뭐라 하니까 걔가 파워윈도 팍 내리면서 한마디 미술을 꼽습니다.
한 대 사드릴게요. 이렇게. 자존심 팍 상하죠. 그럼 하다못해 1500cc라고 점점 에스컬레이트. 그게 이제 디자이어란 쾌락 욕망의 구조가 차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니드는 사물의 사용 가치를 추구합니다. 쓰임새. 근데 디자이어는, 문화적인 욕망은 사물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미적 가치, 기호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사후적 가치, 사용적 가치는 쓰임새만 만족되면, 배가 부를 때 배를 채울 수 있기만 하면 뭐든지 상관없죠. 근데 디자이어는 그게 아니라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고급의 음식, 그게 기호적 가치죠. 남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끝없이 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사용 가치만 소비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의 문화의 세계에서는 또 과거에는 귀족 신분이 올라갈수록 사치하잖아요. 사치는 거야. 쓰임새 필요 없는 거, 별거 아닌 거, 미적 가치, 기호적 가치가 사치의 핵심이죠. 근데 그게 대중문화가 되면서는 일반화돼서 이미 우리 문화, 대중문화 속에 우리의 욕망은 디자인, 미적 가치, 기호적 가치가 중심을 차지합니다. 왜 연말 되면 부부 동반 무슨 파티 비스무리한 동창회가 있으면 부부가 항상 싸우잖아요. 아내라는 분 옷장을 열어놓고 옷을 꺼냈다가 꺼냈다 버렸다 꺼냈다 버렸다 이러다가 퇴근한 남편 얼굴에 옷을 하나 팽개치면서 한마디 하죠. 옷이 없다 그러잖아요. 남편은 그걸 주섬주섬 들어서 이건 뭐냐 이렇게 남편이 이건 뭐냐 그럴 때는 어떤 의미의 옷입니까? 사용 가치로 세우시죠. 부인이 옷이 없다 할 때는 어떤 의미의 옷입니까? 미적 제대로 멋있는 디자인이 없고 입고 나갔을 때 남 부끄럽지 않은 브랜드가 없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디자인 수준에 살고 있습니다. 짝퉁이라는 게 난무하는 것도 뭐 때문이겠어요? 실제 덕분에 요즘 기호적 가치, 실제로 이 기호적 가치를 얻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힘드니까 기호적 가치의 대체제를 가져오는 거죠. 짝퉁. 그래서 짝퉁을 하나 삽니다. 저희 학교 근처가 동대문 시장인데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처음 만든 친구는 친구한테 뭐 70몇 불인가 받았다는 걸. 네?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짝퉁을 하나 삽니다. 근데 짝퉁을 사고도 학생들이 딱 두 종류가 있죠. 사용 가치에 만족하는 친구들이 있고 디자인, 특히 브랜드에 목숨 거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사용 가치에 만족하는 친구들은 이거 굳이 안 사고 사도 만족합니다. 야, 가격은 4분의 1인데 야, 부드럽고 푸근하고 끝내준다. 좋아합니다. 근데 기호적 가치를 추구하는 친구들은요, 분명히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동네로 시장 짝퉁이가 있는데 멀리서 오면 나이키인데 가까이 가보면 이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애들 가까이 못 오도록 막고 동공이 확대되고 이런 껍데기 축 처지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호적 가치의 소비가 주되게 되어 있죠. 실제로 기호적 가치가 우리 소비의 중심을 이룬 건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옷, 특히 의상 같으면 의상의 레이블이 옷 밖으로 튀어나온 건 사실은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급기야는 외투나 자켓의 레이블도 소매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걸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직도 고민하는 분이죠. 원래는 왜 붙여놨겠어요? 떼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 옷 좋네 이럴 때 이거야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이거야 이런 거. 근데 유행은 대중문화 일반적인 현상 유행을 생각해보세요. 유행은 뭔가 좀 바뀌는 거죠. 뭐가 바뀌는 겁니까? 사용 가치가 바뀌는 겁니까? 미적 기호적 가치가 바뀌는 겁니까? 그래서 유행의 본질은 뭐냐? 유행은 대중문화의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왜 시스템이냐? 유행의 본질은 사용 가치가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더 이상 못 쓰게 만들어서 새로운 물건을 자꾸 사게 하는 자본주의 시장의 본질적 시스템. 뭘 통해? 우리의 욕망을 새롭게 주저함으로써 새로운 미적 가치, 새로운 기호적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므로써 쓸 수 있는 물건을 더 이상 못 쓰게 하고 새로운 걸 자꾸 사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유행은 자연 발생되지 않죠. 유행이 자연 발생되지 않은 이유는요. 당연한 게 우리가 IMF 났을 때 우리 경제학자들 욕먹었습니다.
6개월 전 일도 모르냐. 예측하기 힘들어요. 사회과학자 6개월 뒤 얘기를 예측하기 힘든데 디자이너한테 물어보세요. 올 겨울 유행이 뭐죠? 바로 나옵니다. 땡땡입니다. 내년 봄 유행이 뭐죠? 바로 물결 바로 나옵니다. 그러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예언을 바로 하면서 그 예언이 맞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언자가 그 유행을 창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올여름 유행은 땡땡입니다. 그 말은 땡땡이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행은 시스템, 본질이 뭐냐? 쓸 수 있는 물건을 더 이상 못 쓰게 만들고 새로운 미적가치, 새로운 기호적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므로써 끊임없이 소비를 확장하게 만드는 바로 시장을 확장하게 만드는 시스템인 것이죠. 바로 디자이어라는 차원이 오늘날 대중문화의 토대가 되어 있고 디자이어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끊임없이 주저함으로써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말은 현대 대중문화 속의 인간의 욕망은 진정한 나의 욕망인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대상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끊임없는 주조, 자극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의 욕망은 무의식적 욕망이라는 게 우리의 중요한 대중문화의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무의식, 프로이트의 영향 이후에 또 포스트 모던의 주장 이후에 우리가 사실 현대 대중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 뭔가를 선호하고 선호한 걸 선택하고 선택한 걸 소비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내가 하루 종일 뭘 소비했냐가 나를 규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주민증 또는 전자화폐 이런 거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자주민증 내면 거기에 카드도 필요 없이 전자화폐가 붙어가지고 그걸로 다 계산하고 하면 문제는 그 데이터를 누군가가 뽑으면 얘가 최근 일주일 동안 뭘 먹고 뭘 쓰고 뭘 놀았는지 보면 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 뭘 먹었는지 보면 1년 동안 뭘 먹었는지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얘가 틀림없이 몸이 뭐가 안 좋다. 그 다음에 뭘 썼는지 뭐로 놀았는지 보면 얘 질이 어떻다 알 수 있고 어디 가서 놀았나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개인 사생활이 다 노출돼서 그러니까 사실 나는 소비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이게 대중문화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의 선호, 선택, 소비가 크게 보면 의식적인 게 있고 무의식적인 게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너 왜 그걸 소비해서 물어봤을 때, 너 왜 그걸 선택해서 물어봤을 때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면 의식적입니까? 무의식적입니까? 의식적이죠. 이유를 제시 못하면 무의식적입니다. 갈수록 이 비중이 커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 등장했던 겁니다. 모던에 따르면 우리는 다 의식에 의해서 자기를 제어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게 많으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의식에 의해 이성적으로 자기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제시하는 포스트 모던이 부각을 된 건데요. 왜냐면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서른도? 뭐 세대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좀 옛날 친구 같으면 너 누굴 제일 좋아해? 그럴 때 처음에는 이유를 대죠. 뭐 B를 제일 좋아한다. 요즘 애들이 B가 아저씨지만 왜 제일 좋아해? 그럴 때 이유를 답하면 의식적인 입장 보이잖아요. 처음에 이유를 답합니다. 노래 잘 부르니까.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노래 잘 부르면 나가수에 나오는 애를 좋아해야지. 왜 B를 좋아해? 꿈의 애님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잖아. 나가수에 나오는 애를 좋아해야지. 춤 잘 추니까. 춤 잘 추면 백댄서를 좋아해야지. 왜 B를 좋아해? 키가 크니까. 키 크면 한기범 아저씨를 좋아해야지. 왜 B를 제일 좋아해? 진짜요. 눈에 쌍꺼풀에서 눈 두덩파니까 그럼 김재동을 좋아해야죠. B를 막 캐물으면요. 마지막에 뭐라 하냐. 아니 선생님 제가 B 좋아하는데 선생님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선언은 무의식적 선언이라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무의식 선언. 그러니까 좀 젊은 분은 모르겠지만 거의 10여 년 전에 서세원이 활동할 때 유행어 중에 왠지라는 말이 유행했죠. 왠지. 그 말이 대중문화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유행입니다. 왠지 좀 무의식적 선언입니다. 근데 그건 대중문화 상품이 아니라 일반 상품에 대해서도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특정 커피만 드시는 별다방만 마시는 분이 있고 콩다방만 마시는 분이 있죠. 저처럼 공짜로 뭐든지 마시는 사람이 있죠.
콜라도 C 콜라만 마시는 분이 있고 P 콜라만 마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 왜 그 콜라만 마셔? 맛이 좋으니까. 못 믿습니다. 왜? 챌린저를 해보면 그러니까 얼굴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자기가 맛있는 콜라 찾기를 해보면요. 10번 다 찾는 사람은 10% 미만이에요. 콜라는 냉장고에서 꺼낸 이후로 온도, 습도에 따라 약간씩 바뀌기 때문에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P콜라를 집는 거예요. 그 펩시맨의 불쌍한 이미지 때문에 집습니다. 왠지 P콜라를 집습니다. 배꼽의 푸근한 이미지 때문에 집습니다. 요즘 또 P콜라를 유승용 때문에 집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마트에서 카트를 몰고 가다가 왠지 집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식적 선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꺼내서 어떤 게 이론이라도 싼가, 어떤 게 조금이라도 더 들었는가 자로 재보는 의식적이지만 실제로 왠지 하는 게 많아요. 이걸 지금 우리 한 20대 후반쯤 되는 분들이 청소년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 feel 받았다, feel 꽂혔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 과연 우리의 행위 속에서 무의식적 선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광고죠, 광고. 이미 광고의 원래 개념은 정보를 널리 알리는 거죠. 그래서 널리 알리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보통 광고는 원래 텍스트와 나레이션을 통해서 상품의 정보를 널리 알려서 일종의 설득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물건을 사야 될 이유가 뭔지를 이유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 상품의 이미지에 맞는 광고 모델이 나와야 설득이 되죠. 화장품 광고 모델로는 이쁜 남녀가 나와야 아, 저거 바르면 저렇게 되겠다는 느낌을 주지. 뭐 다른 사람이 너무 곤란하잖아요. 얘기를 하려다 하지 못하겠는데. 또 무슨 다이어트 약 광고에는 날씬한 분이 나와야지 뚱뚱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나레이션 이미지 광고에서 텍스트 광고에서 이미 광고의 주류가 이미 한 세대 전부터 20세기 후반부터 이미지 광고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는 뭐냐? 설득이 아니에요. 그냥 멋있거나 묘한 이미지만 보여줌으로써 왠지 그걸 선호하게 만듭니다. 설득하는 나레이션 광고가 의식을 겨냥한 광고라면 이미지 광고는 무의식을 겨냥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고 중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광고들이 상당히 있죠. 무의식 광고. 우리나라 무의식 광고 중에 초기에 인기를 끌었던 효과를 봤던 게 옛날 TTL 핸드폰 있잖아요. 01 TTL. 왜 그 누굽니까? 여자 배우 이건경? 요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30대일 건데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으로 재림을 시도하는 재림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학생 시절인가요? 1편 광고가 뭡니까? 예쁘장 묘하게 생긴 나와서 앞에 많이 보고 있고 위에 물고기 한 마리 왔다 갔다 그럽니다. 물 안인지 밖인지 알 수도 없어요. 의미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우리의 의식은 항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긴장해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 의미가 있으면 의식의 그물에 걸려요. 따라서 이미지가 의미가 없거나 의미 없게 결합해야 의식을 통과해서 무의식에 도달해서 무의식에 각인되죠. 2편은 바닷가에 무슨 고래뼈 비슷한 거 있고 이렇게 독에 들어서 귀에 대나요? 귀에 대니까 핸드폰에 느낌이 드나요? 네? 3편은 뭐 깨진 헬멧이 뭐 이런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미지고. 그래서 왠지 TTL을 선호하게 만든 거죠. 제가 인상이 있는 이미지 광고 어떤 게 있냐면 동대문 시장 밀리오레가 개장한 지 꽤 됐잖아요. 이제. 밀리오레 개장 직전에 했던 TV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는 분 많을 건데 어떤 거냐면요. TV 광고인데 어떤 남자애가 젊은 남자애가 여자애가 남자의 손을 잡으니까 남자의 몸이 두두두두 하면서 공중으로 뜹니다. 두두두두 하고 공중으로 떴다가 거기 수평이 됐을 때 촤 하면서 남자의 겉옷이 확 찢어지면서 밀리오레 하고 한마디 허스키하는 모습. 그런 비슷한, 제 기억에 그런 비슷한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광고인지 모르잖아요.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처음에 남자 속옷 광고인가. 겉옷이 확 찢어지는. 근데 속옷 이름이 이상하죠. 밀리오레. 속옷이 밀려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게 시장 광고예요. 의미 없어요. 하지만 묘한 이미지 때문에 무의식에 깊게 각인시켜서 왠지 보게 만드는 이게 이제 오늘날 대중문화 속에 곳곳에 깔려있는 본질 중에 하나인 거죠.
거기에서 프로이트 전통의 분석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이트가 거기 제가 후최면성 암시라는 걸 적어놨는데 프로이트가 했던 중요한 업적이 인간의 무의식의 존재를 밝힌 거잖아요. 무의식에. 원래 전반기에는 미친놈들을 다루면서 미친놈이라는 표현은 너무 강한 거지만 그 히스테리 환자들을 미친놈이죠. 다루면서 근데 미친놈들의 행동이 있잖아요. 우리 미친놈의 행동을 뭐라 부릅니까? 두 자로 뭐라 부릅니까? 발작. 네 자로 뭐라 부릅니까? 지랄발광. 미친놈의 행동을 치료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발작은 원인이 뭐냐 이거죠. 발작은 의식적인 행동입니까? 무의식적인 겁니까? 미친놈이 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3시에 발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른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의식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단순히 몸이 마치 몸만 반응하는 기계적인 반응도 아니고 그렇다면 몸만 반응하는 기계적인 반응이면 비슷한 조건에서 비슷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의식이 원인임을 찾아내고 무의식의 존재를 밝히고 후반부로 가면은 무의식이 미친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고 꿈으로 표출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전반기에 했던 무의식을 밝혔던 실험 중에 하나가 거기 나와 있는 후최면성 암시, 후최면 현상, 후최면 효과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뭐냐면 최면을 걸어요. 최면을 걸면 의식을 잠재우는 거죠. 최면을 건 상태에서 얘기한 명령이 그러니까 최면을 깬 뒤에도 자기가 의식 못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최면을 걸어요. 최면을 걸어서 직접 그런 거 안 했지만 예를 들면 우산을 보며 펼쳐 하고는 너 알아들으면 죽어 하고는 최면을 깨게 해요. 기억을 못하는데 교실에 앉혀놓고 실내에서 우산을 갖다 놔요. 펼치거든요. 옆에서 아까 너 왜 그 가수 제일 좋아해 묻듯이 너 우산을 왜 펼쳐서 실내인데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유를 지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내 건지 아닌지 보려고 했어. 진짜 이유 아니잖아. 네 거 아닌 줄 알았잖아. 진짜 이유가 뭐야? 우산의 무늬를 감상하려고 했어. 시커먼 우산에 무슨 무늬가 있어? 진짜 이유가 뭐야? 막 물으면 그냥 우산을 보는 순간 펼치고 싶었을 따름이에요. 이 대답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런 실험을 누적하면 이제 검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교양 있는 어떤 아가씨가 하나 앉혀놓고 최면을 걸어서 노란색을 보면 침을 뱉어. 그럼 죽여. 실제 실험은 아니고요. 가사는. 그리고 이제 그 최면을 깬 다음에 교실에 앉혀놓고 파란 옷 입은 친구가 들어와요. 아무 반응이 없죠. 빨간 옷 들어와 아무 반응이 없죠. 노란 옷 입은 친구가 들어오니까 침을 딱 뱉고 자기도 당황해. 나 같은 교양인데 어떻게 침을 뱉었냐. 그럼 가서 캐물어요. 너 왜 침 뱉었어? 그럼 처음에는 막 이유를 갖다 대는 거죠. 요즘 내가 속이 안 좋잖아요. 얼굴에 기름 부는데 무슨 속이 안 좋아. 진짜 이유가 뭐야? 노란 옷 제가 메스껍게 생겼잖아요. 노란 옷 숙이잖아요. 막 캐물으면 마지막 가면 이유 없다. 왠지 그 순간 침을 뱉고 싶었을 따름이다. 이 얘기를 끌어내면 이게 누적되면 최면 상태에서 무의식 속에 심어놓은 명령이 최면이 깬 뒤에도 후최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일종의 프로이드주의자들의 접근에 따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만 광고, 아까 이미지 광고가 그걸 노립니다. 우리 지금 많이 하는 PPL 광고, 개그 콘서트의 한 코너가 되겠고 PPL 광고도 결국 뭐냐면 그 노출을 통해서 암시를 주어서 선택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결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한 측면이 되어 있다 보니 우리의 욕망이 이제는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쾌락과 욕망 차원만이 아닌 나한테 최면지어진 무의식적 욕망을 또 스스로 정신 분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게 또 대중문화의 토대가 되어 있다고 오늘날 현대 문화를 분석하는 한 철학적 흐름은 그런 그걸 중요한 분석의 틀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은 서양 철학의 현대 대중문화 분석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노동과 관련된 것이 대중문화의 토대가 되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 욕망까지도 대중문화와 연결되면서 대중문화를 규정하기도 하고 대중문화에 의해서 영향받고 주조되기도 하고 하는 속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노동과 놀이, 일과 놀이라는 게 우리가 활동의 전부일 수 있는 거예요. 일하거나 자는 거 아니면 일하거나 노는 건데 자는 거 이외의 시간 전체가 대중문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못 찾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 문화에 대한 철학적 접근의 전체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전체 강의를 끝내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무슨 공간이라는 주제에 어쨌든 맞게 하려다가 어쨌든 끝났으니까 여러분께는 어쨌든 인간에 대한 서양 철학의 쟁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살아있는 쟁점 몇 가지를 우리가 훑어봤다 하는 정도로 만족을 하시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혹시 직접 내가 고민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제가 강의드린 것들을 걸음의 일부로 삼아서 자기 고민을 좀 더 증폭시켜 보시는 것이 좋겠다. 또 특히나 연극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간 관련된 고민이 증폭될수록 그것이 글쓰기건 연기건 연출이건 더 깊이가 있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근거 없는 기대를 하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